저희는 교육과정 매니저 프로젝트에서 화학을 소개할 박형윤, 정은성, 조수진입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화학이란 물질의 성질, 조성, 구조 변화 및 그에 수반하는 에너지의 변화를 연구하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화학을 배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진로입니다. 자연과학계 진로를 가진 사람이라면 진학과 취업에 있어서 화학은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로 연계성입니다. 다른 과학 선택 과목과의 연계성이 뛰어나 같은 내용을 두 번 배워 이해하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성입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수많은 화학물질을 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위험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화학 1이라는 과목을 배우며 가장 흥미가 갈 만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화학은 어떤 부분이든 흥미롭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재밌는 부분만 추려봤습니다. 첫째로 모래계산입니다. 예습해서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테지만 보통은 처음 듣는 용어이고 이는 무게, 부피가 아닌 분자의 개수 자체를 따지는 단위입니다. 분자의 개수는 감도 안 잡힐 정도로 많지만 이를 알아내면 부피, 질량 등의 정보로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즉, 단위를 좀 더 정확하게 많이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둘째로, 가장 처음에 우리 생활에 화학이 끼친 영향을 알아보는 우리 생활과 화학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에 화학이 쓰이고 우리가 먹는 농산물에 화학이 쓰이고 우리가 사는 집에 화학이 쓰입니다. 이 단원을 통해 우리는 화학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막연한 공포심을 떨치고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죠. 다음으로 시험 공부 꿀팁을 방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통진고등학교의 시험 문제 출제 경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 화학 내신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와 매우 비슷한 난이도와 유형으로 출제되어 모의고사 기출을 많이 풀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원마다 공부법의 차이를 두어야 합니다. 화학은 총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4개의 시험에 각각 한 단원씩이 시험 범위가 됩니다. 그런데 각 단원들마다 중요시하는 능력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1단원은 개념도 개념이지만 문제풀이 능력이 매우 중요한 단원이고 2단원은 문제를 푸는 것이 개념 이해에 기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화학은 꽤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은근 많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공부해도 등급이 잘 나오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관련 학과로는 신소재공학과가 있습니다. 다양한 재료의 기본적인 이해 및 재료 구조와 특징을 이해하고 새로운 소재 개발, 가공 기능 등에 대한 이론과 연구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입니다. 두 번째로는 약학과가 있습니다. 의약품과 약물 치료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약품의 개발 및 생산 관리 등을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셋째로 화학공학과가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분야, 환경공학 분야, 생명공학 등 관련 분야까지 폭넓게 배우는 학과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지리 교육과정 매니저를 맡게 된 2학년 8반 허진호, 2학년 10반 김혜린, 2학년 10반 19번 유채희입니다. 한국지리란 우리나라에 어떤 지리적 특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지리적 특성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공부하여 결과적으로 사람의 생활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통진고 한국지리 수업 방식은 한국지리 수업을 할 때 단순히 교과서에 있는 사진뿐 아니라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PPT 자료에서 더 많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셔서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매년 직접 만들어주시는 배움책을 활용하여 다시 한번 교과서 내용을 구조화시킨 후 여러 다양한 문제를 접할 수 있어서 실전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한국지리 필요 능력은 암기 능력, 지도 이해력, 문제 적용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지리 수업 중 인상 깊은 교과 내용에는 지리정보 체계가 있는데요. GPS,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복잡한 지리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리에서 활용되는 미디어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지리정보 체계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역 특성이 동고서저라는 것은 이미 들어온 것이지만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됐는지 알지 못했는데 한국지리 시간에 우리나라 지형이 동서비대칭인 이유는 동쪽에 횡압력이 가해져서 그런 지형이 생겼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해안의 개발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 해안 침식으로 인해 해안 사구가 없어지고 해안 사빈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해운대의 경우 모래를 퍼날라 해수욕장을 유지시킨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지리의 시험 공부 팁은 첫 번째로 개념을 구조화시키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과서와 수업시간 필기를 보며 개념을 구조화시켜서 정리합니다. 두 번째는 PPT와 지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수업에 이용된 PPT를 꼭꼭 봐야 합니다. 특히 지도를 보고 해당 지역과 특성을 익히면 좋습니다. 세 번째, 배움책을 보는 것입니다. 교과서에 없지만 배움책에는 추가된 내용을 확인하고 배움책에 있는 문제는 다 풀어봐야 합니다. 네 번째, 심화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구조화된 개념을 토대로 문제집을 통해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봅니다. 시험 고득점을 위해 여러 심화 문제를 통해 실력을 다지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지리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생활과 윤리 매니저 김소윤, 이은지입니다. 저희는 오늘 여러분들께 선택 과목 중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생활과 윤리는 이름대로 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도덕 규범과 삶에 대해 심화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목인데요. 생활과 윤리는 과학,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와 융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이과 상관없이 들을 수 있는 과목인데요. 실제로도 이과 학생분들이 많이 듣는 문과 과목입니다. 또 생유는 항상 시험이 끝나면 자신의 진로와 관련 있는 교과 내용을 심화 첨부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며 교과 세칙에 기록해 주십니다.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면 그 어떤 과목보다도 진로와 관련 있는 생기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생윤 선생님이신 최수복 선생님은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신데요. 우리 반 학생뿐 아니라 생윤을 듣는 학생, 우리 반도 생윤을 듣지도 않는 학생까지 한 명 한 명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주십니다. 가끔은 엄마보다도 잘 챙겨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까지 받아요. 가끔 수업 시간에 농담을 던지시는데 학생들이 웃으면 좋아하시는 모습이 너무 귀여우세요. 앞에서 발음 매니저들의 설명 잘 들으셨나요? 저는 생활과 윤리를 들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를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다른 과목과 생활과 윤리가 가장 차별화된 부분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생활과 윤리는 삶, 죽음과 탄생, 결혼, 종교 등에서도 배우는데요. 사람이 살면서 자연의 순리대로 무조건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두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1학년 공통 과목인 기술과정의 심화버전 같은 느낌이 나는 파트가 많아서 다른 선택 과목들보다 부담감 없이 익숙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기술과정 시간에 사람과 그런 부분이 재미있었다? 그렇다면 생활과 윤리를 강력 추천합니다. 또 생활과 윤리는 수능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학교 공부와 수능 공부까지 이어진다는 점. 지금 분명히 내가 수능을 왜 봐? 라고 하는 학생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정시를 준비하게 될지 최저를 맞추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여기까지 들어준 1학년 후배님들을 위해서 한 가지의 비밀을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서 말했듯이 생활과 윤리는 이과도 선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요. 그럼 당연히 등급도 잘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생활과 윤리 교과서 맛보기를 한번 보러 가실까요? 생활과 윤리 일단은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에서는 칸트, 맹자, 노자 다 들어본 적 있는 이름들이시죠. 이런 동양, 서양 철학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을 배웁니다. 저는 1단원을 공부할 때 이렇게 포스트잇에 선생님의 필기를 수업 중에 받아 적고 그다음에 그 필기를 이렇게 패드에 옮겨 적으면서 머릿속에서 개념 정리를 하고 암기한 후에 문제집을 풀면서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생활과 윤리에서는 여러 철학자들의 죽음과 출생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을 들을 수 있으신데요. 또 죽음과 출생에 대한 토론과 토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많이 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저는 이렇게 아이패드에 필기를 해서 공부를 하였고 그리고 노트 필기한 것을 자신만의 단어로 만들어서 단권화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다른 많은 단원들이 있는데요. 그 단원들에서는 예술 부문, 그리고 문화 부문, 국제사회 부문, 과학 부문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에게 적합한 과목입니다. 또 저는 패드 없이 공부를 했는데요. 패드 없이 공부할 때는 이렇게 선생님의 필기만으로도 충분하고 선생님의 필기를 교과서와 함께 4회독 정도 한 다음에 소연 매니저님과 같이 문제집을 풀면서 확인하는 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공부법과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에 대해 감이 좀 잡히셨나요? 지금까지 생활과 윤리 매니저 김소윤, 이은지 주세아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는 홀리몰리 어려워하지 말아요. 저희가 도와줄게요 라는 물리 홍보팀입니다. 지금부터 물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리란 물질의 물리적 성질과 그것이 나타내는 모든 현상,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 법칙을 연구한 학문, 자연과학의 한 분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초가 되는 것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물리 실생활 사례 3가지를 들어봤습니다. 중력 가속도를 이용한 롤러코스터, 빛을 이용한 스펙트럼, 열 역학을 이용한 자동차 엔진. 이 3가지 모두 물리 개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각 한 개씩 파트별로 찾아봤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물리학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펜지어스와 엘슨인데요. 이들은 전파 망원경에 기록되는 잡음을 발견하고 이 잡음이 전자기파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빅뱅의 증거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노벨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아인슈타인인데요. 아인슈타인은 빛은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고, 이때 광전 효과는 금속 등의 물질에 빛을 비추었을 때 물질의 표면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 즉 광전 효과를 발견했기 때문에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스티븐 호킹인데요. 스티븐 호킹은 사실 노벨학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항상 물질을 흡수하고 있다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달리 열 복사에 의해 입자를 방출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이론을 창시했지만 노벨상의 일반적인 기조, 인류 문명에 직접 기여한 부분을 수상할 수 있다는 조건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업적은 매우 훌륭했지만 실험을 통해 검증되지 못해서 노벨학상을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물리원에서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단원으로 역학과 에너지에선 힘과 운동, 열과 에너지, 특수상대성 이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물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역학과 에너지인 만큼 미리 공부하면 좋겠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 단원으로 물질과 전자기장입니다. 전기와 자기를 배우는 파트이고, 마지막 세 번째 단원으로는 파동과 정보통신이 있습니다. 파동, 빛과 물질의 이중성을 배우는 단원입니다. 물리 유형은 앞서 말한 차례와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먼저 열과 에너지, 그 다음 중력 에너지, 전기, 파동. 사실상 이들이 각각 파트의 주된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리 공부 팁입니다. 첫 번째로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단원은 전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밀접하게 연관된 단원들 중 하나라도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완전히 물리를 정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라도 놓침없이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전체적인 폭을 넓혀가며 공부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많이 해야 합니다. 수업 중간에도 그렇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물리는 바로바로 질문을 해야 물리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질문을 되게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게 왜 이런 거지? 이런 식으로 호기심을 갖다 보면 어느샌가 그 문제를 정복하게 되고 다시는 그 문제를 틀리지 않을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연습 문제 풀이입니다. 물리의 기초가 되는 문제들을 여러 번 풀다 보면 나중에 어떤 어려운 문제든 그 기초가 되는 기반을 열심히 저희가 쌓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물리 홍보 영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I wa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생명과학 매니지먼트를 맡은 류시준, 신윤지, 허준혁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명과학 1의 단원 현황은 이와 같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여기서 신경계 부분을 학습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배우면서 직접 각자의 진로와 연결시켜 탐구했던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생명과학이 정말 다양한 분야와 융합될 수 있고 진로 구체화에 도움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저희의 생명과학 공부 팁을 전수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생명과학과 음향의 관련성을 조사한 것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소리를 들을 때 신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뇌 속 선주체에서 도파민을 나오게 한다는 점에서 생명과 음악의 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과학은 마이너한 진로인 음향과도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생명과학과 약학의 관련성에 대해 탐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제의 경우 벤조디아제핀이 체내에 존재하는 가바 수용체라는 수용체에 작용하게 됩니다. 가바 수용체에는 원래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가 작용하여 인체의 두뇌 활동을 억제하게 되는데 이 가바를 대신하여 벤조디아제핀이 가바 수용체에 작용하여 두뇌 활동을 억제하고 신경 안정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저는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배우면서 신경줄기세포의 연구 행보, 척수신경줄기세포의 개발과 그 치료 전망에 대해 관심이 가 조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순히 전선에 불과한 뉴런이 모여 하나의 신경계를 만들고 이와 함께 관련 기술이 발전되면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없었던 뇌질환과 각종 신경 발달 장애를 외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희의 생명과학 공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니 해도 생명과학은 개념이죠. 교과서 또는 문제집의 개념 설명 부분을 정독하여 지엽적인 개념까지도 잘 몰랐거나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모두 꼼꼼히 공부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반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많은 문제를 접해보는 것은 좋지만 문제를 풀다가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오답 정리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적게 풀더라도 내가 한번 풀어본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사소한 거 하나도 놓치지 않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다가온다 하면 시험 전에 꼭 보고 들어가야 할 중요한 개념이나 나만의 문제풀이 팁을 간단히 압축하여 적어놓음으로써 최종 정리를 하고 이를 계속 활용해 긴장한 시험 상황에서도 망설임 없이 손이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과목에 흥미를 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저희의 멘토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고등학교 생활을 성공적으로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교육과정 매니지먼트 지구과학을 맡게 된 박건능 김효민 한금우입니다. 먼저 저희가 지구과학 파트를 3가지로 나누는데요.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지구과학 설명과 개념, 두 번째 지구과학의 선택에 고민된다면, 세 번째 지구과학의 이점입니다. 지구과학은 지구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구과학을 되게 좋은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지역을 조사할 때 이 지역이 현재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지구과학 개념을 이용해서 과거에는 이 지역이 이랬겠지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미래에는 어떨지에 대해서도 이 지구과학 개념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즉 지구과학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폭넓은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챕터 2는 지구과학의 선택이 고민된다면입니다. 첫 번째는 지구과학 선택 이유와 두 번째는 지구과학 시험 공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좋은 성적과 실생활의 적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다른 과학 과목들과 비교하여 노력을 조금만 기울인다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저희 과학 과목 4과목 중 이제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서 그나마 노력치가 조금 낮은 게 지구과학이고요. 그만큼 쉽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100을 할 때 저는 110, 105 이렇게 조금씩만 더 노력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구과학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생활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저희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 물, 날씨 이런 것들이 다 저희 지구과학에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 친구들 조금 유식한 척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지구과학 시험 공부 팁인데요. 첫 번째는 개념을 확실히 잡아라입니다. 이게 조금 진부한 내용일 수 있는데 항상 진부한 내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지구과학에서 개념을 확실히 잡아라가 무슨 소리냐 하면 저희 과목 4과목들 중에 물리와 화학은 조금 식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은 개념 위주로 많이 문제를 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과학은 또 그림 같은 것도 생명과 지구과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헷갈리기 시작하면 시험 볼 때 계속 헷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은 확실히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집 사용이라 써져 있는데요. 이게 솔직히 문제집 사용은 모든 과목에 사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말로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과학 과목 같은 경우들은 모의고사 문제 형식이 엄청 많아요. 특히 생명이나 물리, 화학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과학도 모의고사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엔제, 마더텅 이런 것들을 많이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공부 후에 다시 정리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저희 지구과학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나 참고서에 없는 내용을 지구과학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때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을 무조건 다시 복습하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교과서나 따로 노트에 정리하셔가지고 시험 끝나고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구과학의 이점입니다. 먼저 지구과학을 배움으로써 할 수 있는 직업은 제 꿈도 항공 관련인데요. 건설, 에너지, 채굴, 석탄, 석유, 안전, 지하, 지질학, 항공 등 또는 생명과 연결하여 의료 쪽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구과학은 많은 직업의 기초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학에서 배우기 어려운 과목입니다. 대학에 가면 지구과학 관련 과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지구과학을 배우고 싶다면 지구과학을 배울 기회는 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이상 2학년 5반 박건능, 2학년 8반 김유민, 2학년 9반 황금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과정 매니저 정치학업 과목을 맡게 된 박승민, 김다나, 양세윤입니다. 먼저 정치학업 과목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통합사회를 학습한 후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정치적 쟁점과 법적 분쟁의 해결 발전 과정에 활동될 수 있는 기본 기능과 사고력, 사회 참여 기능을 높이는 과목입니다. 시민의식, 정치적, 법적 사고력, 가치 판단 및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와 법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해졌으므로 올바른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수 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과서 내용인데요. 우선 교과서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로 민주주의와 헌법, 두 번째로 민주국가와 정부, 정치과정과 참여, 개인생활과 법, 사회생활과 법, 국제관계와 한반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단어는 개인생활과 법인데요. 왜냐하면 개인생활과 법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을 배움으로써 일상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성 높은 단원이기 때문에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법 관련 학과 및 진로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치와 법을 들어야 하거나 들으면 도움이 되는 학과에는 정치외교학부, 정치행정경찰학부, 외교통상학부 등이 있고요. 그리고 정치와 법 선택 후 관련 적성에 맞는 직업에는 정부 공공기관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할 수 있거나 국제통상직, 기업체 언론사, 방송사, 신문사 등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시험 공부할 때 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치와 법이란 과목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 과목이므로 벼락치기를 하면 힘듭니다. 따라서 그날 배운 부분은 그날 복습해준다면 시험 기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정치와 법이란 과목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아무리 암급 과목이라 하지만 무작정 암기만 하면 오히려 더 힘들고 과목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의 발전 과정의 흐름과 메커니즘을 확실히 이해한 후에 암기를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더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과목에 비해 처음 보는 어휘와 용어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을 확실히 필기하고 뜻을 완벽히 이해하고 넘어가야지만 혼자서 다시 복습을 할 때 당하거나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학이나 국어, 영어처럼 무작정 문제집을 많이 사서 풀려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정치학업 문제 같은 경우에 유형은 다 거기서 거기므로 문제집은 한 권에서 2권 정도만 가지고 개념을 확실히 다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2학년도 교육과정 매니저 정치화법 과목의 설명을 맡은 김수환, 오규민, 김정원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치화법에서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화법은 민주주의와 헌법, 민주국가와 정부, 정치과정과 참여, 개인생활과 법, 사회생활과 법, 국제관계, 한반도 이렇게 총 6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원별 주 키워드로는 민주주의, 기본권, 권력 분립, 정치 참여, 민법과 그 원리, 형법, 국제법, 국제관계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 단원을 공부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설명을 들을 때에는 통합사회 확장판, 어쩌면 공부하기 까다롭고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치화법은 모두가 알아야 할 기본 상식으로서 우리의 일상에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쉽게 사회에서 접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다음으로 직접 이 과목을 듣고 공부한 저희가 가장 재미있고 인상 깊었던 단원을 설명하겠습니다. 국가기관의 역할과 상호관계 중 헌법재판소의 역할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에 가려져 잘 알지 못하던 사법부의 권한과 영향을, 국회의 역할에서 단순 입법기관이라고만 알고 있었던 국회의 일반 국정에 대한 역할을, 다양한 정치주체의 역할과 참여 중 언론을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 과정이 저희가 가장 공부할 때 재미있었고 또 열심히 공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정치화법을 왜 배워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렇게 재밌어 보이지도 않고 공부하기 쉬워 보이지도 않는데 왜 정치화법을 선택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조동사를 이용해 정치화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can. 정치화법은 바로 우리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will. 우리 사회의 흐름을 읽어내는 기초적인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may. 배우는 다양한 분야에서 흥미를 느끼고 진로를 찾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must. 당장 몇 년 뒤, 어쩌면 지금 당장 우리가 겪는 사회 경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학생들이 정치화법을 들으면 좋을까요? 정치외교학과, 법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만 듣는 과목일까요? 아닙니다. 정치화법은 인문계열의 꽃과 같은 과목으로서 행정, 사회복지, 무역, 경제, 언론, 경찰행정 등 인문 분야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단순 대입뿐 아니라 사회생활과 직업까지도 이어지는 필수 과목입니다. 평소에 신문과 뉴스를 즐겨보거나 관심이 있는 학생, 사회적 제도나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한 학생, 배운 이론과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재미를 나는 학생, 저희 영상을 보고 정치화법에 관심이 생긴 학생이라면 지금 당장 정치화법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정치화법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저희 선배들의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사진들은 실제 저희의 공부자료입니다. 정치화법은 활자, 즉 글자가 많고 소위 말이 많은 과목인 만큼 교과서를 많이 읽으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방식을 통해 전체적인 내용이 눈에 익으면 원인, 과정, 결과 3가지의 틀을 이용해 꼼꼼하게 정리하고 또 암기합니다.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은 암기가 없으면 절대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확실한 암기를 위해서 3번의 선생님 되기와 같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암기 방식을 가지고 시험장까지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아직도 정법을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사탐 선택 과목 중 단언컨대 사회과학 계열의 꽃과 같은 과목 정치화법. 여러분들도 선택하셔서 즐거운 2학년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학년도 교육과정 매니저 정글의 법칙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